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겪었던 분노할 이야기를 전하려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졌던 일과 하늘에 천벌이 깃든 사연이니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의 시장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걸음마를 뗄 무렵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조금 가난하게 자라긴 했지만 성장에 좋은 생선이나 고기는 많이 먹고 컸어요. 시장 상인들끼리 먹거리를 주고받는 게 일반적이어서 잘 먹고 컸죠. 학창 시절에 엄마를 돕고 싶어서 시장에 가게 되면 엄마는 화를 내시며 독서실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걷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칸에 생선 장수라고 썼다가 엄마한테 먼지나게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오롯이 공부만 했어요. 엄마는 크게 바라는 건 없었고 자신처럼만 힘들게 살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다고 하셨답니다. 엄마의 바람 덕분이었을까요? 수능 시험이 매우 잘 나와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하게 됐어요. 그때 엄마는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시장 상인들을 모아 잔치까지 하셨답니다. 우리 딸내미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좋은 대학에 합격해 불었어. 다들 실컷 잡숴. 아유, 세경이 엄마가 신났네. 근데 잔치상이 부실한 거 아닌가? 좋다. 그럼 한우까지 쏠 텐께 그 팔대기에 기름칠 해보라고. 그때 엄마의 취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로 인해 그렇게 웃으실 수 있게 되어 저 또한 행복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실망시키지 않기로 다짐하며 대학 생활을 했답니다.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게 되자 엄마는 또 잔치를 열었고, 제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크게 잔치를 했어요. 엄마는 이제 더 바랄 건 하나라며 예쁜 가정을 꾸리길 원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방 꼬라지 마라. 내가 네 자취방에 올 때마다 실컷 판다 얘. 지지배가 왜 이리 지저분하냐? 엄마, 눈 뗄 새 없이 바빠서 그래. 그리고 이 정도면 꽤 깔끔한 편이야. 내 친구들 방에 가도 비슷해. 자랑이다 이년아. 내가 뼈 빠지게 키워서 서울 보냈더니 이 꼬라지로 살면서 잘했다고 하냐? 이 썩을 지지배. 네 방에서 호레비 냄새 난다. 엄마, 무슨 호레비 냄새가 난다고 그래? 향긋하기만 하구만.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루빨리 시집가서 고쳐야겠다. 얼른 남자 하나 물어와. 엄마, 내 나이 이제 겨우 30이야. 요즘 30은 애기 취급한다고. 애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벌써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혀. 싸게 시집갈 남자 물어와. 엄마는 서울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결혼하라고 닥달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는데 수년 만에 괜찮은 남자와 마주 앉게 됐답니다. 키도 크고 호감형 얼굴에 매너까지 겸비한 남자였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다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어서 애프터 신청을 기다렸답니다. 첫 만남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저는 바로 좋다 하고 그를 만나러 갔어요. 그렇게 좋은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1년하고 7개월 동안 사랑을 쌓아나갔어요. 그리고 때가 됐다며 그이가 다이아 반지를 꺼내며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세경아, 오빠랑 결혼해줘. 평생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할게. 오빠, 고마워.
그리고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아, 난 네가 거절하면 어쩌나고 걱정이었는데. 고맙다, 세경아. 우리 진짜 예쁘게 살자. 응,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난 오빠를 믿어 의심치 않아.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지방에 있는 엄마한테 소개를 해주려 내려갔어요. 엄마는 예비 남편을 보자마자 두 손을 잡고 방방 뛰셨습니다. 오메, 이 멋진 사내가 내 사위가 되는 것이요? 아이, 동네 사람들, 잔치를 열어보더라고. 내 사위가 참말로 멋있단께. 어머님,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그랴. 대신에 내 딸내미 울리면 그땐 자넨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요. 알겠나? 당연하죠. 세경이 울릴 일도 없고요. 만약 울리면 피눈물이 아니라 피고름으로 고생하겠습니다. 아유, 이 사내가 멋있구먼. 좋아, 내 딸 데려가게. 합격. 엄마는 그이가 아주 마음에 들었는지 친정집에 있는 내내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집안이었는데 저를 탐탁치 않게 보셨어요. 자네 모친이 시장에서 생선을 판다고? 네, 어머님. 엄마는 아버지 없이 홀로 장사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아주 강하고 현명하신 분이죠. 생선 장수라. 우리 집안과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닌가?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우리도 뭐 잘난 거 없는데. 뭘 그런 걸 따지고 그래. 우리도 식당 하나 운영하면서 아들 키웠잖아. 내 보기엔 선준이나 이 아가씨나 비슷한 것 같아. 아니, 식당이랑 생선 장사랑 같아요? 급이 다르잖아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새애기가 기분 나쁠 것 같으니 작작하라고. 다행히 시아버지가 대신 시어머니의 말씀을 끊고 호통을 쳐주셔서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답니다. 그리곤 학력과 회사도 비슷하니 잘 어울리는 짝을 만난 것 같다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허락하는 말씀을 하셔서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저와 그이는 백년가약을 맺게 됐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처럼 배려가 넘치고 이해심이 있어 다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진지한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나 회사 생활하는 게 너무 싫어. 상사들한테 까이는 것도 질렸고 허구한 날 야근하는 것도 싫다. 내가 세운 공을 가로채가는 것들만 보면 속이 뒤집힌다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나는 뭐 회사 생활이 즐겁고 흥미로운 줄 알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근데 내 멘탈이 더는 못 버티겠어. 미안한데 나 회사 관두고 사업하면 안 될까? 사업? 여보, 대기업 다니다가 독립해서 사업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거 본 적 있어? 다 끝에 가서 망한다고. 당신도 잘 알잖아.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 내 끈기와 노력으로 제대로 성공할 거라고. 이미 마음 굳혔으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안 돼. 난 반대야. 남들은 들어가기 힘들어서 몇 년 동안 준비하는 회사를 질려버렸다고 관두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자 남편은 제가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며 대화를 피하더군요. 며칠 동안 남편은 무건수행을 했고 각방을 쓰더라고요. 몇 주 동안 남편을 회유하며 회사를 열심히 다녀보려고 해봤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벌써 뜬구름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신 사업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 해라. 해. 내가 졌다. 뭐? 당신 그거 정말이지? 나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해도 되지? 그렇다니까. 얼마나 회사가 싫으면 나랑 몇 주 동안 말도 안 하냐? 마음은 벌써 퇴직한 사람인데 내가 설득해서 뭐 하겠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야호!
아이, 우리 마누라가 남편 길을 세워주네. 고마워, 여보. 나 그동안 모은 돈이랑 퇴직금까지 해서 작게 시작할게. 당신한테 손 벌리지 않고 할 테니까 옆에서 응원만 해줘. 남편과 제가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건 내 집 마련을 위해서였는데 그이의 사업 도전으로 인해 꿈을 당분간 미뤄야 했답니다. 2달 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작은 상가에 사무실을 차렸어요. 직원 하나 없이 혼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일을 받을 거래처를 구하느라 여념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한 달 만에 중소와 중견기업에서 일을 따오며 바로 매출을 내더군요. 그이는 과분한 생활비를 내주며 빙그레 웃었답니다. 여보,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사업 시작한 지 2달 만에 거래처를 2군데나 뚫었다고. 앞으로 계속 뚫어서 크게 확장할 거야. 우리 남편 장하다. 역시 끈기 있는 남자야. 앞으로도 파이팅해.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자신감이 눈에 띄도록 늘어났고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그이가 길을 펴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사업하라고 허락해주길 잘한 거라 생각했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남편은 직원을 5명을 뒀고 거래처도 많이 늘어나서 한 달 매출이 수천만 원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닐 때보다 몇 배는 더 벌었답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남편이 자존감을 뚫다 못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밤 11시에 들어온 남편이 저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깨웠습니다. 자냐? 남편이 밖에서 개고생하고 왔는데 당신은 코를 골고 자? 당신 왔어? 오늘 회사에서 야근하고 와서 먼저 자고 있었어. 회사? 돈 몇 푼 벌고 왔다고 힘들다고 뻗은 거냐? 나 술 한잔하고 왔으니까 라면 좀 끓여와. 여보, 나 피곤해. 그냥 자자. 이 여편네가 돌았나? 남편 알길 개 콧구멍으로 하나? 당장 안 일어나? 저는 짜증내면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진짜 왜 그래? 사람을 발로 툭툭 차면서 깨우면서 술주정 부리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잘 벌어서 나한테 생활비를 더 주길 했어? 나도 회사 다니고 똑같이 힘들다고. 그래서 라면 끓여주기 싫다는 거야? 끓여줄게. 끓여줄 테니까 먹고 자. 당신 그 태도 뭐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여보,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뭐 하자는 거야? 그만 건드리고 옷이나 갈아입어. 열받네. 이 여편네야, 일로 와봐. 오늘 너 교육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는 저를 붙잡고 귓방망이를 날리더군요. 순간 눈앞이 흐릿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넘어져 있다는 걸 10초 뒤에 알게 됐어요. 당신 지금 날 때린 거야? 당신 미쳤어? 그래, 쳤다. 네 년이 하도 싸가지 없게 나와서 재수 없어서 한 대 날렸다. 꼽냐? 이 나쁜 놈. 나 지금 나갈 거야. 손 찍어 마는 짐승 같은 놈이랑은 하루도 못 살아. 저는 옷을 대충 입고 지갑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부어오른 뺨을 잡고 걸으며 눈물을 흘렸죠. 아무리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손찌검까지 하니 후회가 심하게 들었답니다. 회사 동기의 자취방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회사에 갔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사들은 오늘따라 정신 못 차리고 뭐 하는 거냐며 혼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허리를 굽혀 사과했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다가와 동기네 집으로 가려는데 회사 앞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제는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큰 실수를 했어. 미안해. 아니, 됐어. 난 여자 때리는 놈이랑은 상종하기 싫어. 이혼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나 여기서 무릎 꿇을게. 남편은 사람 많은 건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나 실컷 때려줘. 10배, 아니
100배로 돌려줘도 좋으니까 화가 풀릴 때까지 혼내줘. 왜 이래? 사람들 보잖아. 빨리 안 일어나? 당신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매일 당신 퇴근할 때마다 여기서 무릎 꿇고 있을 거야.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넘어가서 그 일을 용서하고 말았어요. 알았으니까 일어나. 대신 한 번 더 그런 짓 했다가 진짜 개박살 날 줄 알아? 이혼뿐만 아니라 당신 인생 확 찢어버릴 거라고. 그래, 알았어. 여보, 나 앞으로는 술도 끊고 당신한테 잘할게. 고마워, 여보. 그렇게 하루 만에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남편은 저에게 잘했어요. 술도 끊고 다시 가정적인 사람이 되더군요. 그이의 사업 역시 수직 상승하면서 사무실을 이전했고 직원도 5명을 더 채용해서 10명이 됐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현저히 달라졌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 말씀에 동요하더라고요. 넌 시애미 말이 웃음니? 내 아들 팬티를 왜 안 다린 거야? 그러게 말이다. 아이 새끼 너 잘난 남편이랑 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빳빳한 속옷과 겉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 일이 빳빳하게 퍼지는 법이야. 어머님, 아버님, 누가 속옷을 다려 입어요? 저 살면서 두 분께 처음 들어봤어요. 얘 좀 봐라. 눈 크게 뜨고 말 대답하네? 참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내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어깨랑 다리도 주물러 주고. 남편의 사업이 조금 잘 되자 시부모님은 저를 시녀 취급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억만금을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댁 식구들의 유난이 너무 심했답니다. 저는 앞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뒤에서는 속옷 다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상하 관계로 나누고 기강을 잡으려고 할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똑같이 살림을 분배하면서 지냈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 결혼 3년 차가 되자 시부모님이 왜 아직도 이세가 생기지 않냐며 심한 타박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그이의 정자수가 적은 이유로 임신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전해드렸는데 끝까지 제 탓을 하셨습니다. 예, 아무리 씨가 적다고 해도 밭이 좋으면 애는 들어서는 법이야. 네가 처녀 때 몸을 막 굴려서 밭이 썩은 거 아니냐?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임신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남편에게 있다고요. 또 말 대답하네? 이 싸가지 없는 며느리는 어찌하면 좋을꼬? 확 갈아치웠으면 좋겠네. 그렇게 막말을 들으면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멘탈이 강해서 그런지 시부모님의 망언에 상처받지 않고 무시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니까 저를 진료하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 그거 뱃살이야? 아이 더러워. 뭐? 당신 뱃살을 보고 말해. 이 정도 뱃살도 없는 여자가 어딨니? 에이, 당신도 늙었네. 아가씨 때는 몸매도 좋고 예뻤는데 말이야. 요즘은 내가 늑다리 아줌마랑 사는 기분이 들어. 관리 좀 해. 나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 힘들게 일하고 산단 말이야. 당신이 생활비 두둑하게 주면서 회사 관두라고 해봐. 그럼 20대 몸매로 돌아갈 테니까. 됐다. 말을 말자. 당신은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냐? 에휴, 지긋지긋하다. 말 조심해라. 나도 할 말 많은데 참고 사는 거야. 그이는 혀를 차더니 거실로 가서 혼자 자더군요. 제가 일을 하고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나면 운동할 시간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아
관리를 못했는데 제 몸매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며 평가질을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시때때로 말다툼이 있었고 시부모님에게 허구한 날 잔소리를 들어가며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친정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엄마의 생선가게 옆집 아주머니가 연락을 줘서 급하게 내려갔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큰 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라며 저에게 서둘러 병원을 정하라고 했어요. 이에 저는 서울에 있는 병원 중 뇌수술을 가장 잘한다는 병원으로 엄마를 모셔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뇌수술을 잘한대. 무사히 나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유, 세경아. 예미가 짐이 돼서 미안하다. 짐이라니. 엄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사과 같은 거 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회복이나 잘해. 아유, 우리 딸내미가 엄마를 위해서 서울 병원까지 데리고 왔네. 나중에 시장 가서 잔치 열어야겠다. 이런 딸내미 자랑해야지. 그래, 엄마. 실컷 자랑해도 좋으니까 수술 잘 받아. 내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힘내라고. 그려. 우리 딸내미만 생각하고 버틸게. 아이, 근데 박서방은 바쁜 것이요? 아이, 창모가 아픈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네. 아, 그이 지금 회사에 있어. 일 마치고 바로 온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수술하고 깨어났을 땐 옆에 있을 거야. 저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수술실로 보내드렸어요. 남편은 제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엄마의 뇌경색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답니다. 여보, 늙으면 원래 아픈 법이야. 그리고 효도는 셀프라는 말 몰라? 뇌경색은 대단한 병도 아니고 내 시간 버리면서까지 거기 가고 싶지 않아. 당신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어? 그래,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화 좀 그만해. 나 바쁘니까 끝낸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얼굴에 손을 댔을 때 이혼했어야 한다고 말이죠. 여하튼 지금은 남편 신경 쓸 때가 아니어서 수술실 앞에서 발을 구르며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엄마는 곧 회복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질 때까지 병원에서 벗어나지 않았답니다. 회사에는 이미 연락을 해둔 터라 신경 쓸 일이 없었죠. 엄마는 깨어나실 때 아파하셨는데 몇 시간 지나자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경아, 엄마 살아난 거냐? 엄마도 참, 당연히 살았지. 그러니까 딸내미 얼굴 보고 있는 거잖아. 아유, 맞네. 우리 딸내미 말이 맞죠? 아이고, 우리 박서방은 일이 바빠서 왔다 간 거지? 맞아. 그이가 회사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상황이라 엄마 깨어나기 전에 갔어.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아유, 세경아, 너도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그 의사 선생님이 1, 2주 입원하고 집에 가도 된다고 했어. 아니야, 나 휴가 끌었어서 안 가도 돼. 엄마 퇴원하는 거 보고 갈 거야. 아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자. 한 달 정도 회복할 때까지 내가 옆에서 돌봐줄게. 아니, 넌 그렇게 시간이 많냐? 아니, 됐어, 이거사. 엄마 혼자서도 잘 회복할 수 있어. 안 돼. 아니, 그럼 내가 마음을 놓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엄마는 제 고집에 반기를 들었고 보름 뒤 퇴원하고 저희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아유, 박서방, 엊그제 보고 또 보네. 아이, 장모님이 여긴 왜...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오늘 퇴원하셨어. 내가 전화도 하고 카톡 보냈는데 안 받더라? 아직 거동이 불편하셔서 내가 한 달 정도 모시려고. 당신한테 신경 쓰이지 않게 할 테니까 한 달만 이해해줘. 뭐? 한 달? 그래, 알았어.
장모님 잘 오셨어요. 아유, 박서방, 진짜 괜찮은 거지? 나 한 달만 신세 질게. 미안하네. 엄마와 남편 사이에 어색한 기운이 돌긴 했지만 그이가 이해해주겠다고 해서 잘한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잠든 밤에 그이가 거실로 불러 앉히더군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내 집에 장모님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아까는 괜찮다며. 그리고 아픈 엄마를 혼자 보내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당신이 한 달만 이해해줘. 부탁할게. 미친, 온 집안에 생선 비린내 배길 일 있어? 당신 엄마한테선 그 썩은 비린내가 항상 난다고. 나 예민한 거 몰라? 당신 말 다 했어? 우리 엄마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당신 콧구녕에 문제가 있으니까 헛소리 그만해. 그래서 못 내보내겠다고? 나더러 썩은 생선 냄새 맡으면서 이 집에서 한 달을 버티라는 거야? 이 나쁜 놈. 당신은 보면 볼수록 쓰레기 같아. 당신 어머님이 아파도 이렇게 나올 거야? 딱 한 달이야. 한 달이라고. 에이씨, 짜증내. 야, 그냥 들어가라. 너 꼴리는 대로 하라고. 저는 더 화를 내려다가 엄마가 깰까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져서 엄마가 회복하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밤 엄마 옆에 누워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대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겨두시고 떠나셨더라고요. 편지 내용은 자신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고 충분히 혼자 회복할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당장 남편을 깨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다 남편 때문이니 당장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했어요. 뭐? 사과를 하라고? 당신 웃긴다. 내가 내 집에서 생선 썩은 내 맡기 싫다고 말한 게 죄야?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기적으로 장모님 데리고 온 거 사과해야 할 일 아니냐고. 내가 사전에 알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내 연락을 받지 않았고 엄마 혼자 움직이는 게 무리가 있어서 불편한 분을 모시고 온 거야. 그게 사과할 일이야? 난 시어머니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 집에 모셨을 거야. 아이고, 효녀 났네. 효녀 났어. 그만 짓거리고 밥이나 차려. 일찍 회사 나가봐야 하니까. 밥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아주 잘 넘어갈 것 같은데. 저와 그이는 끝없이 말싸움을 하며 힘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부부싸움을 끝내게 해줬어요. 엄마가 터미널에서 타고 간 버스가 산 옆으로 깔린 도로를 달리다가 추락하는 큰 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사상자들이 여럿 생겼는데 저희 엄마도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제 차를 끌고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엔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사를 붙잡고 저희 엄마 성함을 말하며 어딨냐고 물었더니 유감이라며 지하 영안실에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버스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셨답니다. 저는 오열하며 영안실로 달려가 핏기 없는 엄마의 얼굴을 봤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그때 느꼈답니다. 나라를 잃은 기분이랄까요?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랄까요? 그 어떤 큰 슬픔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슬펐습니다. 제가 진정하지 못하자 관계자들이 양팔을 붙잡고 병원 복도까지 데려가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곤 장례식 준비를 하라는 조언을 받았답니다. 결국 엄마를 잃고 넋이 나간 저는 장례 지도자를 불러 준비를 했고 남편과 시댁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뭐? 돌아가셨어? 버스 사고가 크게 났나 보네.
지금 와줘. 나 혼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나 지금 비행기 탔어. 제주도에 출장 가는 길이야. 오늘 큰손이랑 계약하는 날이라 빨리 일 보고 갈게. 그이는 돌아가신 장모보다 일이 우선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명절을 앞두고 초상집에 가는 게 아니라며 장례식장에 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다시금 깨달았죠. 제가 결혼한 남자와 식구들이 인간 이하라는 걸 말이죠. 사흘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는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울다 혼절하길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친정집에서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친정에서 엄마의 향기를 느끼려고 일주일 내내 옷과 이불을 끌어안고 보냈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엄마를 하늘로 보내드렸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안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출장 간다고 하더니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화가 나고 밉지만 당장은 누구와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결단을 내리기로 했으니 힘을 충전하기로 했어요. 이튿날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그이는 일 때문에 장례식에 못 갔다며 사과하더군요. 여보, 미안하게 됐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 알지? 큰손한테 연락이 와서 출장 간 거야. 알았어. 장례식은 잘 치렀지? 장모님은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배고프다. 여보, 밥 좀 해줘. 장례식 생각을 했더니 머릿고기가 땡기네. 그것 좀 해줘라. 뭐가 어째? 당신 지금 나 놀려?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게 신나? 머릿고기가 땡긴다고? 이 여자가 또 왜 이러나? 시비 걸리고 눈에 힘준 것 봐라. 됐다 됐어. 나가서 먹을 테니까 혼자 성질 부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젠 미운정까지 다 떨어져 나가더군요. 그래서 이혼 결심하고 그이한테 연락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니까 또 일이 바쁘다고 피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결판을 내려고 남편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해봤자 받지 않을 테니 구석진 곳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6시가 넘자 남편이 회사 앞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일을 기다리고 있던 여자에게 달려가 안아주더라고요. 만삭의 여자였는데 껴안고 스킨십을 징그럽게 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한참 뿜어냈습니다. 두 사람을 따라갔더니 시댁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시댁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너 여긴 웬일이냐? 다 알고 왔어요. 그 인간이랑 임산부가 여기 들어가는 거. 뭐? 다 봤어? 아유, 그럼 잘 됐네. 대화하기 쉬워지겠다. 들어와라. 집 안에 들어갔더니 시아버지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상간녀의 손을 잡고 웃더라고요. 아유, 우리 세기가 이 다음 달에 아들을 낳는구나. 아유, 장하다 장해. 아가, 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이 부잣집 딸이라 돈은 많겠지만 그래도 이 시애비가 해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얼마든지 말하렴. 네, 아버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저 여잔 누구죠? 모두 저에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시선을 피하셨고 남편은 위아래로 절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답니다. 곰탱이가 이제야 알았나 보네. 당신 바람나서 애까지 가지게 된 거야? 보다시피. 뭐 어쨌든 너랑 나랑은 한참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잖아. 각자 알아서 살자. 이혼해줘. 이놈 봐라. 아주 뻔뻔하게 그지없네. 난 당신이랑 이혼 안 해. 불륜남의 신분으로 애아빠가 돼봐. 전년도 첩년으로 살게 해줄 거야. 아버님 어머님도 더러운 짓에 가담한 걸 벌받게 해주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따귀를 날려줬습니다. 아니 이년이? 싸가지만 없는 게 아니라 겁대가리도 없네. 감히 시애미한테 손을 대? 제 시어머니가 맞긴 하세요? 그럼 저런 첨녀는 받지 마셨어야죠.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나 하나 속이고 온 식구가 새 며느리랑 짝짝꿍하면서 잘들 놀고 있었네요. 난 이혼 못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거든요. 이거 아주 철거머리네.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네가 서방 빼앗기고 나가리가 됐는데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니? 네 애미 퇴해졌는데 우리가 안 가서 정 떨어지지 않어? 나 같으면 당장 이혼 도장 찍겠다. 정이야 실컷 떨어졌죠. 근데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들 각오하고 천벌받을 준비하세요. 저는 그렇게 소리치고 등을 돌렸는데 식구들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간녀도 깔깔대며 조롱하더군요. 저 아줌마 웃긴다. 우리 여보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이혼 안 하겠다니. 오빠, 전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서 재밌어. 우리 자기가 재밌으면 기다려보자. 무슨 카드를 꺼낼진 모르겠지만 뭐든 안 될 거야. 요즘엔 간통이 죄가 되지도 않고 뭐 소송으로 가봤자 몇 천만 원 깨지고 말 거야. 그 비아냥을 모두 듣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싸서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한설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주기로 마음먹으면서 말이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뭐든지 다 들어준다는 심부름 센터에 무작정 찾아갔어요. 저기 사장님, 뭐든지 다 들어주나요? 이 아줌마가 무섭게 왜 이래요? 제가 이 바닥에서 못하는 건 사람 해치는 거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해드릴 수 있죠? 뭘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시댁 식구들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심부름센터 사장은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더니 식구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럼 뭐 시아버지라는 양반의 약점이 뭡니까? 대충 불법적인 뭔가를 한 적이 있나요? 토토요. 스포츠 토토를 인터넷상으로 하는 걸 봤어요. 그거 나쁜 거죠? 오케이. 시아버지는 도박 중독. 그럼 시어머니는요? 시어머니는 딱히 나쁜 짓을 한 건 없는데. 예전에 시어머니가 바람 피우다가 아버님한테 걸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시어머니는 남자. 또 남편은요? 남편은 잡힐 만한 게 있나요? 바람나서 상간녀와 애를 낳을 것이고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이 남편하고 상간녀의 뒤를 탈탈 털어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접수됐으니 계약금 주시고 그만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네? 이게 끝이에요? 유능한 분이라면서요. 어떻게 할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약입니다. 이 일은 제가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계약금 주시고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 받는 돈의 절반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돈만 받고 도망가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날 사기꾼 취급하는 거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세요. 아닙니다. 믿어요. 믿겠어요. 사장님이 어떻게 복수하든 상관하지 않고 기다릴게요. 진작 그럴 것이지. 아줌마, 이 사람 잘 찾아온 줄 아세요? 내가 진짜 지옥이 뭔지 그 인간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저는 찝찝하긴 했지만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돈을 주고 복수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전화만 걸려올 뿐이었죠. 야, 이혼 안 할 거야? 내가 위자료 많이 준다고 했잖아. 얼마면 해줄 건데? 가격 불러봐. 내가 때가 되면 한다고 했지, 이 불륜 자식아. 니놈한테 벌 주고 끝내겠다고 몇 번을 말해. 인연 진짜 징그럽다. 아우 징그러. 그래, 네 꼴리는 대로 해라.
그깟 호적은 종이 쪼가리니까 너 마음 내킬 때 연락해라.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심부름센터 사장이 돈을 받고 도망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아이, 아줌마는 참을성이 없으시네. 나 도망 안 가요. 아이, 지금 작업 중이라고요. 한창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아니 2달이나 지났잖아요. 중간 보고라도 들어야겠어요. 아이, 거참 집요하시네. 아이, 좋수다. 그럼 내가 찍어주는 주소로 가봐요. 총 2개니까 은밀하게 엿보세요. 문자로 주소를 받게 됐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소로 찾아갔더니 주택집이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건 괜히 일을 망칠 것 같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택 안이 잘 보이는 오르막길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주택은 도박장이었어요. 여러 남녀가 화투를 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중 한 사람이 저희 시아버지였답니다. 돈을 많이 잃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부름센터 사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도박꾼을 붙여줬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라 아주 쉽게 도박의 길로 빠지게 했더라고요. 저는 만족하고 다음 주소로 이동했어요. 거긴 한 오피스텔이었는데 역시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복도 끝 비상계단 문 사이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잘생긴 40대 남자와 오피스텔에서 나오더라고요. 아주 다정한 것으로 보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어떤 복수인지 아주 잘 알겠더라고요. 아이, 누님,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합니까? 난 누님하고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다고요. 아유 동생, 나도 그렇지. 당연히 우리 동생이랑 합치고 싶지. 아이 근데 지금은 며느리가 손주도 낳고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에이, 이거 참 기분 더럽네요. 난 누님한테 모든 걸 걸고 마누라랑 이혼했다고요. 위자료도 2억이나 줬단 말입니다. 아유 정말? 아이 동생 미안해. 나도 빨리 정리할게. 아이, 누님, 그래서 말인데 마누라한테 현금 다 털어주고 나서 쓸 돈이 없네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필요한데 대출 받기가 아까워서요. 누님이 현금 좀 주세요. 한 1억만 주시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1억? 아, 알았어. 내가 동생 위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내 남편 통장 훔쳐다가 뽑아줄게. 그럼 자기나 기다려줄 거지? 누님, 난 누님 사랑해서 마누라랑 이혼했다고요. 당연히 기다리죠. 알았어. 그럼 다음 주까지 돈 마련해서 줄게. 저는 비상계단에서 15년인 남자에게 공사당하는 장면을 보고 입을 막고 웃었습니다. 심부름센터 사장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어떻게 무너질지 뻔히 보여서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어떤 복수를 해줄지는 아직 전해 듣지 못했어요. 그건 클라이막스라며 저에게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름 뒤에 시댁이 제대로 무너져서 생지옥에 빠지는 걸 보게 됐습니다. 심부름센터 사장의 차를 타고 시댁 앞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쇠고랑을 차고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며 경찰차를 타더군요. 에이씨, 난 전 재산을 잃었는데 감옥까지 가다니. 이런 역 같은 경우가 어딨어? 이 짭새놈들아, 난 피해자라고. 도박꾼들한테 당한 거란 말이야. 도박장 가서 도박하셨으면 도박죄입니다. 사기를 맞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입 좀 다물고 그냥 좀 타세요. 시아버지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경찰에게 끌려가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있던 시어머니가 쾌재를 부르는 게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잡혀갔으니 상간남과 살림 차릴 생각에 들떠 있었나 봅니다.
시댁이 망해도 상간남에게 빌붙어서 살면 되리라 믿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1억을 줬으니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 상간남은 심부름센터 사장이 고용한 선수였으니 연락도 안 되고 오피스텔에도 없었습니다. 돈을 갖고 날라버렸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오피스텔 앞에 가봤더니 그제야 속았다는 걸 알고 주저앉아 넋이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시부모의 재산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파트도 이미 경매 중이어서 당장 짐을 빼야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됐는데 누군가 남편 회사를 탈세와 횡령으로 고발해서 국세청에서 나와 감사를 받게 됐어요. 남편은 회사 돈을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있던 걸 싹 다 걸려서 벌금과 부도 처리를 받았답니다. 회사 망하고 상간녀와 아들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상간녀는 돈 때문에 남편에게 접근한 거라 애를 남편에게 버리고 도망갔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쌤통이고 속이 시원했는데 더 환장할 만한 반전이 있었어요. 심부름센터 사장이 남편에게 음성 변조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아들은 친자가 아닙니다. 상간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당신 아들로 속인 겁니다. 당장 검사부터 해보세요. 그렇게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친자가 아니에요? 아이, 네. 상간녀 털어보니까 남자 관계가 복잡하더라고요. 그중 기둥서방이 있었는데 그놈 애기를 가졌더라고요. 둘의 대화를 엿듣고 진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방금 아줌마 남편한테 폭탄 선물했죠. 어떠십니까? 아직도 제가 사기꾼으로 보이세요? 아니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양반이에요. 남편은 친자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다른 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호적에 올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키워야 하거나 상간녀를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상간녀는 이미 주민등록 말소를 하고 어디론가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혼 소송을 해야겠다고 판단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에게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주고 끝났습니다. 그이는 남의 아들과 시모와 셋이 단칸방에서 지내게 됐네요. 시모는 억지로 손자를 키우고 전 남편은 밥벌이를 하려고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나이도 있고 사람 구하는 곳이 없어 대기업에는 발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빨리 구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해서 급하게 구한 일이 중국집 배달원이었어요.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사업하던 그이가 제대로 망했으니 꼴이 우스웠네요. 복수를 정리하자면 시아버지는 도박으로 망하게 했고 시어머니는 불륜으로 돈을 뜯겼고 남편은 사업장 돈을 멋대로 쓰다가 벌금 내고 문을 닫고 저에게 이혼 위자료를 주며 개털이 됐어요. 게다가 핏줄도 아닌 아들을 키워야 했죠. 세상에 이 정도로 속이 시원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저는 심부름센터 사장님 덕분에 한을 제대로 풀었답니다. 모든 걸 마치고 엄마가 계신 납골당을 찾아가 부디 편안히 눈 감고 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열심히 즐겁게 사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도 했죠.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 엄마의 유산과 전 남편이 준 위자료를 더해 엄마가 일하시던 시장 근처에 식당을 크게 차렸답니다. 시장 상인분과 손님들이 저렴하게 드실 수 있게 한식 뷔페집을 열었어요. 거기서 엄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른들에게 이야기도 들으며 상상도 해보고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다시금 깨닫고 배우고 있답니다. 저는 여기서 오래오래 살 계획이에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다가 좋은 짝을 만났어요.
엄마가 생선 장사하던 자리에서 똑같이 생선 장사를 하던 남자였는데 저희 엄마를 잘 알던 분이어서 대화를 자주 나누다가 인연이 되어 재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슬아에 아들과 딸까지 낳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제 속에 묵혀있던 이야기를 써보니 후련하네요. 하늘에서 엄마가 흐뭇하게 지켜보시리라 믿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